1970년대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에서는 시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인부들의 눈앞에 육안으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나는데요. 이상한 것은 구멍 안이 붉은 빛의 살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분지의 시추 시설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노다인사는 구덩이를 발견하자마자 그 유용성, 상품 가치에 대해 판단하고 변호인들을 통해 권리를 독점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일반인들의 구덩이 내부 출입을 제한한 아노다인사는 구덩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죠. 1973년 측량사인 제임스 잭슨을 통해 뉴 잭슨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를 마친 연구진은 믿을 수 없는 결과의 지도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지도가 지하 4,000피트까지의 구덩이 단면들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이에 대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미 당국에서도 이 구덩이에 대해 곧바로 보고를 받았고 그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대립 중이었던 소련과 데탕트의 일환으로 구덩이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소련에서 온 연구자들 3명, 미국 연구자들 3명이 모인 팀 프리폴이 결성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싱크홀의 살점처럼 보이는 거대한 부분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일부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마치 이 구덩이 내부가 싱크홀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이 구덩이에 미스터리 플래시 피트라는 명칭을 붙였죠. 팀 프리폴의 연구원들은 직접 구덩이 안을 살피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적 없는 미지 생물의 몸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경이롭지만 또한 두려운 일이었죠. 몇 년간 진행된 조사가 끝나고 팀 프리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소련 대학 출신의 연구원이었던 카지미르 바이노그라도프 박사는 구덩이가 생명의 기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덧붙여 구덩이는 생각보다 익숙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구덩이 자체가 아주 거대한 초개체의 일부라고 말했죠. 꿀벌이나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는 곤충들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회성 곤충에 이르는 군집은 하나의 생명체로 취급하는데 군집 전체를 하나의 동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의 군집이 마치 생명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동물로 판단하는 것이다. 타머스 분지에서 발견된 구덩이가 초개체의 일부라는 발표는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나의 생명체이면서 무언가로부터 파생된 유기 조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밝혀진 깊이 중 최대는 마리아나 해구 깊이의 3배에 달하는 30km였으며 초개체의 최소 면적은 약 2만 km에 달했습니다. 최소 2만 km라는 것은 그 이상도 거뜬히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죠. 연구에 관여한 학자들은 이 수치들이 전부 최소치라고 밝히며 퍼미안 분지 초개체는 텍사스주 뿐만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의 지면, 수면 밑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추측도 덧붙였습니다. 이 초개체의 구조는 어딘가 익숙했는데요. 이곳에는 소화계, 면역계, 순환계, 근육, 그리고 뼈를 닮은 불투명한 석영 구조물까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심장과 뇌까지 존재했죠. 해부학적인 견해로 살펴보았을 때 퍼미안 분지 초개체는 포유류와 가장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이 초개체에는 고등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을 법한 방광과 모래주머니도 있었는데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덩이는 일종의 호흡기이자 식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학자들은 종합적으로 이 퍼미안 분지 초개체는 여태까지 발견한 적 없었던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생물이며 지질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발생한 시추 작업 소음에도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종의 동면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퍼미안 분지 초개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공개된 후 권리를 독점했던 아노다인사에서는 본격적으로 구덩이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구덩이에서 채굴하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초개체를 활용한 가장 첫 상품으로 등장한 것은 1984년의 컴퓨터였습니다. 파머스 분지 초개체에서 추출한 신경 조직을 활용해 제작한 AD1 슈퍼컴퓨터였죠. 당시 초개체의 신경 조직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연산 처리 능력은 당시 기술보다 수십 년은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포화 시장이었던 컴퓨터 산업에 더 많고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한 아노다인사의 AD1 점유율은 압도적이었는데요. 컴퓨터 내부에 유기 조직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죠. 초개체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구덩이의 신경 조직뿐 아니라 다른 살점, 광물과 비슷한 것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 등이 있었죠. 그 중에는 향정신성 성분이 있는 액체도 존재했습니다. 이 액체는 기존 의학계에 존재했던 약물, 향정신성 물질과는 전혀 다른 정신고양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정신질환이나 신경 손상 등을 회복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였죠. 아노다인사에서는 이 액체를 활용해 바이타 살브라는 진통제 및 피부 크림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으며
코카콜라사와 협업하여 구덩이에서 나오는 호르몬 액체를 상품화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 하트스로브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해당 음료는 발렌타인데이에 판매되는 한정판이었지만 반응이 좋아 이후에도 꾸준히 판매되었죠. 초계체에서 채취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던 아노다인사는 인근을 관광지화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합니다. 1980년 제임스 카터 대통령이 정식으로 파머스 분지에 대한 운영 허가를 승인하며 초계체는 하나의 국립공원이자 일종의 관광산업지가 되었죠. 살아있는 유기체 구덩이를 탐험하는 것,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그곳에서 채취한 신비로운 액체로 목욕하는 것은 분명 기괴하지만 매력적인 관광상품이었습니다. 아노다인사에서 내놓은 관광상품들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에 아주 좋았는데요. 파머스 분지 초계체 국립공원의 마스코트 캐릭터 케이버 쿱을 내세워 관광객을 확보한 아노다인사는 중장갑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사파리 투어, 기관지 숲 트레킹, 호르몬 계통에 작용하는 액체가 함유된 온천수 패키지 등을 내보였고 마케팅은 성공적이었죠. 이 미지의 공간은 트레킹이나 탐험을 즐기는 모험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은 구덩이 내부에 들어가 토착 생물을 사냥하거나 정체불명의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보이는 만큼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공간은 여전히 정체불명이었기 때문이죠. 관광객들이 늘어가고 개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자원의 남용, 아노다인사의 사업권 독점 등이 아니었습니다. 파머스 분지 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실종과 인명사고였죠. 특히 구덩이 안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자원 활용을 위한 채취, 채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덩이 내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은 깊은 지하의 살조직, 블록, 담석과 비슷한 찌꺼기 덩어리인 코퍼사이트, 그리고 건축자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오스큐럴라이트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덩이의 체내 찌꺼기에 불과했지만 지상에서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다뤄지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구덩이 내에서 채취되는 광물질은 전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비싸게 취급되었습니다. 때문에 구덩이의 권리를 독점했던 아노다인사에서는 이것들을 채굴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공장을 가동했는데요. 당시 광물을 채취하는 일을 담당했던 인부들은 채굴 환경에 열악했다고 이야기하며 임금은 높은 편이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수시로 발생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원이 오랫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도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업무 과중으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며 미지에서 오는 정치물을 공포로 비롯된 것이었죠. 관광객들의 실종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아노다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구덩이에서 실종된 것은 아노다인사의 책임이 아니라 관광객 개인의 부주의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구덩이에서 실종되는 관광객들,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80% 이상은 구덩이 내부에 사는 토착 생물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구덩이 내부는 아무리 많은 조사를 진행해도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밝혀진 것들만 해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생물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는 성인 남성의 2배가 넘는 크기를 가진 생물들도 있었으며 그것들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아노다인사는 토착 생물들로부터 관광객과 인부들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에 경고하기 위해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배보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미스터리 플래시 피트 내에 폐쇄 탐방로를 넘어 셀프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모든 방문객은 하부 방문자 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최근 야생동물, 인간과의 조우로 인해 방문객의 입장이 폐쇄된 구역에 대하여 공원 레인저에게 안내를 받으세요. 미스터리 플래시 피트 내에서 캠핑과 하이킹을 할 때는 야생동물의 먹이 활동 지역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노다인사에서 제작한 팜플렛에 등장하는 초계체 내부 토착 생물은 대표적으로 마크로박테리아와 심연, 요강류, 그리고 균 종양과 정체불명의 지상생물 융합체가 있죠. 마크로박테리아, 방문객들이 공원을 탐험할 때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생물은 마크로박테리아와 그 아종입니다. 이 생물은 박테리아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최대 4m 정도의 크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온순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영역을 침범받는 것에 민감합니다. 먹이 구역 내로 들어갈 경우 인간의 입이나 코와 같은 호흡기관을 공격해 질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연 요강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빛, 기계, 인간들의 활동을 가능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미스터리 플래시 피트 내의 깊은 지역에 서식하며 포식자의 위치에서 구덩이 내 다른 생물을 사냥합니다. 이 특이한 형태의 절지동물은 단단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구덩이 내에서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총기와 전기 방출 무기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연 요강류는 공원 직원 및 파머스 국립공원 내 모든 방문객들에게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균 종양,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미스터리 플래시 피트 전역에서 발견되는 대형 곰팡이 군락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구덩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자생하고 있지만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몇 가지의 독성 포자가 존재합니다. 공원 직원들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잦은 곳 인근에서 자라는 곰팡이를 정기적으로 제거하지만 방문객들은 실수로 넘어지거나 곰팡이 군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상생물 융합체 토착생물들은 일반적으로 구덩이 안에서 활동하지만 가끔 사슴, 코요테, 토끼 등의 육상동물들을 구덩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토착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경우 지상생물 융합체로 변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육상동물의 다양한 특성이 결합된 유기체가 생성됩니다. 지상생물 융합체는 정상체와 구조가 달라 몇 시간 또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지상생물 융합체를 만날 경우 먹이를 제공하는 일로 생명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참고 매우 드물게 인간이 포함된 지상생물 융합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공원 레인저에게 연락하세요. 1970년대에 발견된 이 구덩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며 관광지로 탈바꿈하였고 인근은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파머스 초계체 분지 국립공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렇게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텍사스주의 독특한 관광지로 자리 잡았던 이곳은 2007년 7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7월 4일 파머스 초계체 분지에는 오전부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전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바람이 몰아쳤죠. 날씨는 심상치 않았지만 구덩이 내부 관광객, 인근 도시의 관광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일상을 즐겼습니다. 오후 8시 공원 운영이 종료되고 한 사람이 감도는 구덩이 내부에는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인부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몰아쳤지만 구덩이 내부는 배수 펌프로 이어져 있어 비가 고이지 않게끔 조절되고 있었죠. 오후 9시 41분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치며 구덩이 내부의 배수 펌프가 작동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랜 관리 부실로 인해 펌프는 녹슬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펌프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고여있던 빗물들은 역류하여 초계체 내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죠. 펌프 수리 인원들이 금방 도착해 상황을 살폈지만 역류한 빗물로 인해 구덩이 내부 시설들에 정전이 발생합니다. 짧은 정전이었지만 운영이 종료된 후 상황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내부 관광객들이 겁에 질려 뛰쳐나오기 시작했죠. 약 40초의 짧은 정전 이후 상황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펌프 수리공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초계체 내부에서 거대한 공명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설치되었던 구조물들은 갑작스러운 초계체의 근육 움직임을 버티지 못하고 우그러지고 말았는데요. 그제야 비상사태를 알리는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고 공원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빠르게 구출 작전에 들어갔죠. 그러나 내부 구조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긴급 정지되었으며 내부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변화와 충격은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구덩이 주변의 집안은 액체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이대로 초계체 구덩이가 전부 녹아내린다면 내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대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2만 리터 이상의 안정제를 긴급 투여하는 것이었죠. 구조대는 이것을 투입하고 나면 일시적이나마 초계체가 활동을 멈추고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안정제 투입을 마치자마자 초계체 구덩이의 입구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맙니다. 입구가 닫히면서 솟구쳐 올라온 강산성의 소화액은 공원 곳곳에 떨어져 건물과 차를 부식시켰는데요. 내부에 갇힌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미끄러운 지형으로 인해 점점 밑으로 빠지기만 할 뿐이었죠. 구덩이 주변에는 건물들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찬 비명소리,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노다인사의 특수차량 3기가 내부에 갇혀있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급하게 투입되었지만 한 기는 파괴되고 두 기는 초계체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던 중 초계체가 하늘이 쩌렁 울릴 정도의 엄청난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과 떨어져 있던 인근 지역의 건물들이 초계체의 비명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파괴될 정도였죠. 초계체의 기상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0시 58분 해당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펜타곤은 백악관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초계체 비상 대응을 위해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허가만 떨어졌을 뿐 사후 보고서의 이후 대응 내용은 뭔가 이상했는데요. 대응이 시작된 시점부터 일부분이 검열된 듯 삭제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보고서 7월 4일 오후 11시 2분 하부 방문자센터 제어실 내 현장 운영 책임자가 비상조치 형태의 최종 안전조치를 시작. 7월 4일 오후 11시 2분
마스터 이벤트 로그에 비상조치의 성공적인 스핀업이 기록됨. 이후의 보고서에도 비상조치라는 텍스트로 대체되며 검열 삭제된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비상조치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초계치에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작용한 듯 보였죠. 이후 상황은 차차 수습되기 시작합니다. 7월 5일 오전 4시 파머스 초계치 분지 국립공원에서 현장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비상조치의 활약으로 초계치의 활동은 완전히 멈추었으며 오전 4시 39분 비상조치 작동도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혼돈의 밤이 지나가고 소동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지만 퍼미안 초계치 분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태로 인해 실종된 사람의 수는 750명, 부상을 입은 사람은 1,8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인근 지역에서 주민 1만 8천 명 이상이 두통, 환각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다음 해에는 기형태아의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죠. 초계치 분지 사고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해당 사고의 원인, 초계치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은 2만 리터 이상의 안정제를 주입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초계치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퍼미안 분지 초계치가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며 사고의 규모로 보았을 때 전체 크기가 지구 멘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개체의 나이 또한 최소 수십만 년에서 최대 수억 년까지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죠. 일부 학자들은 어쩌면 이 초계체가 2억 5천 년 전 발생한 지구 역사상 최대의 멸종, 페른기 멸종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태가 조금만 더 늦게 진정되었으면 그에 준하는 대멸종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죠.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초계체가 현재까지는 휴식기를 가지고 있으나 계속된 자극으로 인해 언제 갑자기 재활동기에 접어들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최소 지각 변동, 최대 6번째 생물 대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 지구적 격변이었습니다. 결국 파머스 분지 초계체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하게 되었으며 아노다인사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초계체에 대한 연구와 이용은 일정 부분 허가하되 모든 결과와 목적은 그것의 동면과 중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게 되었죠. 파머스 초계체 분지의 관광 산업은 끝이 났으며 인근 관광 도시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건프토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분지에는 연구시설들이 자리 잡았고 초계체 구덩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이어갔는데요. 이 개체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2018년 8월 텍사스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비상경보 시스템, 미국 지질조사, 지구 생물학적 활동주의보 발령, 초계체의 활동으로 텍사스주 전역이 지진을 겪은 것인데요. 당시 지진은 메르칼리 진도 계급 기준으로 최소 4에 해당하는 재해였죠. 초계체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팔다리로 보이는 것이 땅에서 솟아올랐다는 목격담까지 퍼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지역은 진도 계급 12에 근접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죠. 무서운 것은 2007년의 참사 이후 초계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지구에 곧 찾아올 6번째 대멸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초계체가 눈을 뜨게 되는 날은 오게 될까요? 미스터리 플래시피트는 현실에 존재하는 지명, 인물들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호러 장르의 대체 역사물입니다. 누군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설정과 사건들은 마치 이것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인 듯 느끼게 만들어주죠.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상식과 힘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미지의 존재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 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